또 하나가 교육 방식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네. 한국 부모는 오냐 오냐, 일본 부모는 칼 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같아요. 문화가 이제 예전부터 쭉 전생이 되어 오는데 네. 그 문화를 후속 세대들한테 전달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 어떤 그 행위 양식을 자녀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문화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건 제 이론입니다. 그런데 예. 일본 부모의 그 양육 태도하고 한국 부모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네.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오냐 소위 말해서 이제 기 살리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가 기가 죽지 않게. 그래서 막 요새는 이게 안 좋게까지 흘러가서 학교에 가가지고 왜 우리 애를 그죠. 혼냈냐 뭐 이렇게까지 우리의 기주의욕으로 나오시는 부모님도 계신데 이건 좀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나온 측면이고요. 근데 일본의 부모님들은 그런 이제 그 일본적인 가치관,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의무를 해야 된다. 이런 쪽에 초점이 더 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교육이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일본 교육의 문제는 어떤 연령에서 아이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런 자신감 또는 타인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놓치게 한다는 거. 항상 내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해야 되고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나는 없고 내가 뭘 하면은 욕을 먹지 않을까?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를 내면화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억압이 돼서 그렇죠. 큰 억압이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답답해 보이는데 네네. 또 일본 사람들 봤을 때는 그렇게 크는 게 또 편안한 거고. 그게 편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일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일본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그 집단주의가. 네네. 아니 그래서 책에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일본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 타는 게 민폐라고. 지하철 대표적인 민폐 탑 10에 꼭 들어가는. 아니 애를 데리고 당연히 유모차 끌고 지하철 타는 건데 네네네.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서로 싫어해요? 그렇죠. 영역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영역 안에 다른 존재가 들어온다는 거, 이거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강하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울고 울 수도 있죠. 소리 지르고 장난치고 막 하면은 이게 이제 민폐라는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민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막 그 아기가 울고 그러면은 아기 엄마들이 막 내립니다 바로. 우리는 그냥 타고 가잖아요. 아기 울어도. 그렇죠. 거기 안에서 이러고 네. 있고. 그냥 달래고 근데 바로 내리더라고요. 그래야만 하는 네네.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서. 안 내리면 막 쳐다봐요. 내릴 때까지 거의.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느냐? 네네. 그게 애기인데 우리나라도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의 경험담도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는 뭐 아기가 울고 있으면은 막 여러 가지 참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아유 왜 그 엄마 왜 힘들게 하니 이놈 자식 이렇게 혼내는 분도 계시고 막 뭐 틀어서 보여주는 분도 계시고 뭐 보고 막 까꿍 이런 거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그 사적 신뢰, 타인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 애 엄마가 일부러 애를 울리고 뭐 여기 지하철에 탄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애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일본하고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또 우리나라 엄마들은 갓난아이의 울음에 더 즉각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다.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피부로 느끼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워낙 당연하게 그래 왔으니까 애기 울면 바로 일어나서 뭐 해주고 뭐 챙겨주고 다시 재우고 돌아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서양 사람들 기록부터 나와요. 이렇게까지 애들을 정성스럽게 키운다고라는 거를 놀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 애가 울면 당연히 엄마가 달려가서 챙겨주는 게 당연한데. 예, 이제 서양 문화에서는 거의 다른 방에 재우고 또 울어도 뭐 몇 분까지는 괜찮다라는 게 이제 육아 상식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우는 방에다가 이렇게 감지기 같은 걸 설치를 해놓고요. 15분 동안 울어도 애가 울음이 안 그치면은 그때는 가본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애가 울다가 안 우네 하고 도로 잘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안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애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같이 재우고 또 애가 뭐 낑만 해도 가서
그쵸. 챙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저희도 그렇게 키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되게 가치 있고 내가 도움을 청하면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믿음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커가면서도 네. 사람에 대한 믿음, 네. 부모에 대한 믿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국제 결혼한 국제 커플 네네.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이 좀 많습니다. 많이 갈등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이제 서양 남편들을 만난 친구들이 네. 이런 이슈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같이 재우고 바로바로 뭐 해주고 그러면은 애를 망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남편들은 나오고 한국 아내들은 이런 정도 없는 놈 하면서 그쵸. 싸우고 애기는 같이 재워주고 같이 챙겨주고 해야지. 네. 이렇게 하고. 초등학생들도 같은 방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자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만 또 볼 수 있는, 일본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일본은 이제 그 아이의 자립이라는 측면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스스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어떤 시간이 되면은 뭔가를 내가 자기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사유리 씨 나오는 프로에 네네네네. 보면 이제 젠을 키우잖아요. 예, 아들 하나. 근데 이제 그 이 닦는 거 가지고 되게 사유리 씨가 뭐라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기가 이 닦기 싫어하면 오늘은 그냥 자 뭐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아빠들이 그러죠. 아무튼 이제 그럴 때 사유리 씨는 끝까지 이건 닦아야 되는 거다. 철저하게. 네, 보내시더라고요. 규율. 네네. 근데 이러한 자녀 교육 방식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람으로, 어른으로 커 나가고 네. 그 사람이 또 사회적인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건데 네네네. 이게 또 쌓이고 쌓이면서 또 문화적인 바탕이 문화가 되는 되는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또 교육이 또 중요한 거고. 네.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선을 네.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아까 잠깐 오지랖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기본적으로 오지랖이 넓은 편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도 그 지역 사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양에도 뭐 남유럽,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는 이웃집 사정 잘 알고 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네네네. 근데 이제 한국 문화의 독특한 점은 이게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 같은 동네나 이제 혈연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은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고 이제 요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일 잘 아실 수 있는 게 뭐 우리 그 뭐 길가에 뭐 유리병 싣고 가다가 엎어져서 막 난리가 트럭에서 나고. 이제 네네네. 음료수병, 소주병 같은 네. 거 옆으로 와장창 깨졌을 때.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치워주고 누구는 수신호 교통 하고 정리해주고. 있고, 네. 이제 그런 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과거에 그 지하철 같은 데서 떨어지거나 했을 때 바로 옆에서 누가 들어가서 건져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에 대한 생각 때문인데요. 네. 그가 쓰는 표현 중에 남일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셨나요? 그 위험한데 남일 같지 않아서 저 부분이 우리 엄마 같아서 우리 조카 같고 나도 모르게 거기 뛰어들어갔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시는데 타인의 남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순간 어느 조건이 되면은 저 사람은 길 가다가 만난 타인이 아니라 남이 아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생각이 이제 문화에서 온 것이고 여기가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 참견을 만들어내는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일 같지 않아서. 네. 사실 이제 그 참견이나 오지랖 중에는 기분 나쁘고 되게 싫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하는 사람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남일 같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은 저게 이제 내 동생 같고 내 조카 같고 내 아들 같고 물론 이제 요즘 세상에서 그런 거를 또 이제 Z세대들은 특히나 싫어하기는 합니다만 네네. 그리고 뭐 명절 때도 뭐 사촌이 됐든 어디 뭐 삼촌 고모들이 뭐 취업은 했니 결혼은 네네. 언제 하니 이런 거 묻는 것도 이제는 뭐 이제 좀 하면은 안 되는 걸로 네. 이제 선이 좀 그어지기는 하는데 댓글을 쓰는 심리도 비슷한 거라고요. 댓글은 이제 이런 측면도 있고요. 남일 같지 않은 사건에는 이제 내 일처럼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려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주체성 자기. 주체성 자기랑 비슷한 거구나. 사실 이제 익명성이 강조되는 공간이고 인터넷 공간은 또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내가 이제 실질적인 나의 생활 공간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방구석에선. 네, 그렇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내가 답글로서 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한국의 댓글 문화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포털의 그 뭐 인터넷 기사라든지 네. 여기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달 수 있고 거기다가 뭐 추, 비추 뭐 이런 공감 표현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달돼 있다는 게 그걸 사람들이 이제 원하기 때문이죠. 원한다. 네. 프로 참견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의견을 내가 뭐 주도를 한다든가 공감이라든가 추천을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내 의견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 이것도 이제 상당히 거기서 또 희열을 좋은 느끼고. 거죠. 예. 그리고 일본에는 이런 오지랖이라는 그런 네. 행위 자체가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참견을 민폐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남이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꺼립니다,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네네. 안 도와준다고. 아니 아까 그 유모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전철 같은 데서 이제 플랫폼하고 전철 사이에 틈 넓으니까 네네. 우리는 유모차 좀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예. 일본은 그런 걸 안 도와준다면서요? 그건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네. 잘 안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남의 도움을 스스로 도움 받는 쪽에서 꺼리는 측면도 있어요. 도움을 받으면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반드시 이걸 갚아야 돼요.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 안 되고 이거를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이걸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죠. 날 도와준 그 사람한테요. 네네. 그래서 더더욱이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네네. 거예요. 뭐 밥 한 번 내가 살게 이것도 굉장히 꺼려요. 반드시 사야 되기 때문에. 예,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면 나도 사야 되니까 예. 왜 살려고 하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도움을 줘야 할 때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땐 또 받아야 되는데 네. 심지어 구급대에게 구조대도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네.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제가 이제 일본 뉴스를 보다가 찾은 장면인데 뭐 잔해에 깔려가지고 한 2주 만에 발견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구조대원이 구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인터뷰를 할 때 피해를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본인 주체적으로 네네. 내가 어떻게 살았고 예. 뭐 이런 죽을 얘기를 뻔했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그 인식의 구조 방식 자체가 다르네요. 네, 완전히 그래서 일본은 더치페이 이게 일본 말로 와리깡. 네네. 와리깡이 그래서 기본인 거라고. 네. 이것도 잘라서 민폐. 쪼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자판기에도 한 사람이 계산을 하면 바로 그 거스름돈이 자동으로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일본 자판기들은. 그러니까 우리 자판기들은 돈을 넣으면은 총액으로. 그렇죠. 계속 있잖아요. 그쵸, 누가 그쵸. 또 누를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내가 돈 넣고 너도 먹어 해서 몇 명 더 두르고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죠, 일본. 하나만 누르면 바로 그냥 잔돈 네. 나와요? 잔돈이 바로 나옵니다. 신기하다.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을 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콘서트에서 떼창을 예. 하고 일본인은 따라 부르는 게 거의 없다면서요. 네, 화제가 많이 됐던 네네. 두 나라의 문화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떼창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의 K-컬처처럼 네. 시그니처 문화가 됐는데 일본은 그 떼창을 하면은 상당히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요새는 또 이제 공연 문화도 많이 공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도 그 같이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일단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노래를 잘 못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냥 옹알옹알. 예, 옹알옹알 내지는 이제 음도 잘 안 맞고 네네네네. 왜냐하면 몇 명이 안 불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의 한 덩어리가 되다시피 그 누가 부르는 거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떼창이 울려 퍼진다면 하는 사람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신경 쓰이고 공연에 대한 생각 자체도 다르고 선하고도 선의 개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뮤지션, 퍼포머의 영역, 퍼포머의 역할을 관객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에요. 저거는 가수만이 해야 되는 거고 네, 가수의 영역이니까 내가 침범을 해서는 안 돼. 네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공연 보러 왔는데 네, 공연 보러 와서 다 같이 해야지. 노는 건데 사실 이제 퍼포머가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판이 네네네.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관객들이 저거는 이제 공연자의 몫이고 또 여기 와 있는 관객들도 저 공연자의 공연을 보러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내면 저 사람한테도 민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꺼려지는 거죠. 선을 긋는 거네요. 그것도. 네네.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는 뮤지션은 와서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내 노래도 다 따라 불러주네 네네네. 하는데 또 어떤 싫어하는 뮤지션은 네. 나 노래하는데 왜 자꾸 그렇죠. 따라 예. 또 이렇게 반응하는 네.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일본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조용히 네. 이렇게 그런- 마이크 이렇게 넘겨줘도 일본 사람들은 안 하고. 네. 그런 분들은 일본에 가시면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 왜 프로야구 응원도 단체로 하잖아요. 예. 그게 또 그 그쵸. 재미로 가는 예. 거고. 그것도 또 똑같은 심리겠네요. 네. 일본 프로야구 응원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선동열 선수 뛸 때 좀 보긴 했었는데 네. 그냥 뭐 빠라바라밤 뭐 이런 음악 들어놓고 뭐 그런 소리만 이러고 좀 나고 통통통통 치고. 예. 굉장히 그 정해진 동작만 하고 네. 개인적인 소리 안 나고 그런 식으로 응원을 하죠. 또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 응원 문화가 되게 특이한 거죠. 네. 미국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렇죠. 팬데믹 때도 네. 미국에서 프로야구 못 열릴 때 MLB 못 열릴 때 예. 우리나라 걸 이제 영상으로 뭐 그거서 틀어주고 했던 적 네네네. 있잖아요. 되게 또 재밌어 재밌었다고. 했다더라고요. 예. 저런 응원 문화도 있나 다 같이 하는. 네. 그래서 치어리딩 예, 또 예. 따라하고. 약간 좀 대만은 비슷하게 한다. 대만은 하더라고요.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치어리더 분들이 대만 가서 또 가시기도 활동하시기도 하고, 하고. 근데 또 이게 하다하다 어떤 정치적인 집회, 탄핵 집회 때도 뭐 응원봉이 등장을 하고. 그렇죠. 거의 뭐 떼창도 많이 하고 예. 공연처럼 시위가 공연같이 떼창도 하고 응원봉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일종의 문화라고. 예, 보는 거죠. 이제 그 정치 집회 양상도 일본하고 상당히 다르죠. 일본은 이제 크게 그 시민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해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폴리스 라인 안에서 이렇게 깃발 들고 지금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 정도만 하는데 한국은 이제 선이 없다 보니까 도로를 일단 나오시죠. 사람들이. 경찰이 도로에다 선을 깔아주죠. 예, 그 사고 나지 않게만 통제를 하고 평소에 도로와 인도라든가 이런 이제 시민과 공공력의 경계 같은 게 이제 네.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서양의 연극이나 네. 우리나라의 전통 공연에서도 차이점이 네네. 나타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떼창 문화에서 알 수 있는 이런 공연의 모습이 전통적인 한국 공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조금 변형된 마당놀이라든가 네.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그 배우들이 관객석으로 막 들어와서 연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관객들을 불러다가 이 무대 안에 넣고 연기를 시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공연자와 무대에 선이 없는 거죠. 다 같이 하는. 네, 전통적으로 뭐 일본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무대는 무대, 관객은 관객 이런 구분이 상당히 강한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있는 선도 넘는 거고 네, 일본 사람들은 없는데도 선을 긋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좋은 쪽으로도 나오는데 네, 한국의 갑질, 아까 그 주체성 자기 네, 네. 약간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일본에는 이지메. 음, 일단 일본에서는 근데 이게 이지메가 네. 안 좋은 학생들 한두 명이 벌이는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지역 사회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맥락에서 이지메라는 형태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지메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네. 집단의 규칙 같은 게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집단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집단의 규칙을 따르려 하지 않는 한두 사람에게 이 집단 구성원들이 전체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게 이지메입니다. 그 집단의 규율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 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현상. 네네. 물론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심한 정도까지 가죠. 거의 이제 그 집단 내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아 그래요? 떠나야 하는? 네, 떠나거나 아니면 죽은 듯이 그렇게. 아니 근데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그 규격화돼서 그 네네네. 틀을 또 따라야 한다. 그렇죠. 이제 일본이 그 여러 가지로 사회를 또 이제 구성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요. 그런 통제를 따를 때 또 이제 일본 분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따르는 측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규칙이 많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이제 유치원 같은 데에 아이들이 입어야 되는 복장이라든가 가방 안에 들어가는 소지품들이 종류랑 규격이 다 있어요. 이름 쓰는 위치까지 있습니다. 손수건도 똑같은 거 갖고 다녀야 네네. 되고. 손수건에 어느 위치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있어요. 매뉴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상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아 쟤는 왜 손수건 가운데다 이름을 써?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학부모들 엄마들 사이에. 사이에서 이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뒷말 이지메식으로 자꾸 자기 갈 때마다 뭐 수근수근하고 이제 자꾸 어떤 중요한 일에서 따돌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까지 가는 거죠. 그게 막
서로 때리고 욕하고가 아니라 꼭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면은 그 엄마들의 뭐라 해야 되나 뭐 대비라고 하나 인사회 뭐 이런 네네.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처음 이사 가면은 네네. 뭐 놀이터가 됐든 무슨 유치원이 대비더라? 됐든 예. 네네. 뭐 그런 데 가서 인사를 또 잘 해야 된다고. 예. 공원에 있는 그 어머니들하고 아이들의 무리에 음. 대비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신고식 같은 건데 거기에도 이제 굉장히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유모차의 종류, 규격, 가격대, 뭐 아이가 입어야 될 옷, 엄마가 입고 있어야 될 옷 이런 것들을 이제 맞지 않게 하고 나왔으면 이상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제 이즈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유모차의 종류까지. 엄마의 옷차림까지. 네네네. 그것도 그냥 그 공원 동네 그냥 애들 공원인데, 놀이터 애들 노는 데인데. 나갔는데 네. 우리도 뭐 굳이 말하면 한국도 집단주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종류가 좀 많이 다른 그렇죠. 집단주의. 근데 일본에서는 이즈메 할 때 이즈메에 동참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즈메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하고 같다라는 거를 자기가 규율을 거부하는 거 네네, 아니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즈메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즈메를 할 때는 그냥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좋든 싫든. 아니 그러면 이즈메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 가능하긴 합니까? 거의 이제 불가능하고요. 네. 지역사회라든가 직장에서 이즈메가 행해질 때는 거의 뭐 지역을 떠나거나 직장을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회사 내에서도 네. 어떤 회사 내 규율을 안 지키고 튀는 직원이 있으면은 이즈메를 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우리나라의 따돌림이나 왕따랑은 많이 다른 거네요. 예, 좀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는데 뭐 네. 무리가 한 사람을 뭐 린치한다든가 괴롭힌다든가 이런 현상은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이지메는 그 이제 집단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라는 네네. 성격이고 한국의 뭐 왕따라든지 이런 현상은 자세히 보면은 어떤 그 핵심 인물이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리를 만들어서 누구 하나를 내 영향력을 완전히 이제 그 갑질이죠 일종의. 내 말 들어. 네, 그 더글로리의 연진이 패거리처럼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의 투사 대상으로 삼는. 약간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한국 스타일로 일본 가서 살면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공원 대비 하는데 유모차 막 비싼 거 끌고 나가고 네. 막 화려한 옷 입고 나가고 우리 애만 뭐 이렇게 손수건 더 이따시만한 거 해주고 막 뭐 어쩌라고 막 뭐 이러고 다닐 수도 있잖아. 그래도 되긴 합니다. 네. 내가 너희를 다 따돌릴 거야. 예.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네. 짧게 있을 땐 괜찮은데 오래 뭐 살고 10년, 20년 살 거라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실 경우라면은 그 지역 사회라든가 이런 집단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갑질이 많은 이유도 이것도 일본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성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갑질이 벌어지는 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집단에 의거해서 행동을 하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가치 또는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나의 어떤 지위라든지 능력이 남보다 우위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거를 이제 펼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한테 나의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우월감을 갖고 네네네. 그 우월감이 있을 때 이걸 또 펼쳐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좋게 풀리면은 이제 굉장히 자신감 있고 서로 잘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이게 이제 과하게 되면은 이제 갑질이라든가 남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이제 자기가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얘기만 하고. 그쵸? 근데 반대로 또 을이 갑이 돼서 갑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을질이라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맥락에서든지 내가 을이 우위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게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뭐 지위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나보다 위인데 요 맥락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을의 권익을 위해서 장치들이 많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을이 이용하는데 이것이 좀 나쁜 마음을 먹고 갑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갑을 공격하기 위한 행위를 을질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프로 불편러가 많은 나라. 이것도 약간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렇죠. 때문일까요? 내가 일단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이제 당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없다고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안 되는 게 어딨니? 라든가 이제 이런 말씀하는 분들 주변에 많으신데 그래서 유일하게 당연한 거는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를 누렸으면 좋겠고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 요거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믿음이라든가
걸 침해하는 쪽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느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정도를 누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나한테 지금 안 온다 할 때 이제 상당히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게 쉽죠. 주관적으로. 불편부당한 게 유난히 또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프로 불편러라고 그렇죠. 하는 예, 거고 예. 뭐만 해도 시비를 걸고 뭐만 해도 뭐라고 하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행복도는 낮을 수밖에 없죠. 예. 현실에 만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게 이제 불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가 세계적으로 낮은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뭐 기사 같은데 달리는 댓글 같은 것만 봐도 네. 아유 왜 이렇게 프로 불편러들이 많냐 막 또 이런 이야기들도 네네. 있을 정도로. 그것도 불편하죠 또. 근데 오히려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게 사회를 또 움직이는 원동력이 또 될 수도 네네.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게 상당히 큰 동기가 되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예. 뭐 속이 안 좋으면은 뭐 토를 하든지 예. 뭘 해야 될 것이고. 뭔가 해소방을 찾아야 되니까. 예.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불편부당하게 느낄수록 현실은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이제 현실을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개선을 해왔고 상당히 이제 많이 또 누리게 된 것도 많이 있죠. 예전에 비하면. 근데 여전히 또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만족을 위해서 불편해하시고. 근데 일본에서는 그러면은 또 그런 프로 불편러도 거의 없겠네요. 네, 그냥 순응하고. 맞습니다. 그런 조직이나 나라에 대한 불편을 입 밖으로 내는 게 민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불편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고 네. 얘기하면은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당장.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상당히 평화롭고 안정적이어 보이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점.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고 문제가 되고 해결해야 되는 건데 해결이 안 되는 측면도 일본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게 또 한 번 느껴집니다.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예, 뭐 제가 그 다른 측면 위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또 보실 수 있는데요. 비슷한 측면도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많죠. 찾아보면. 그것도 한번 다음에 한번 또 찾아서 네. 이야기를 또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문화 심리학자 한민 교수님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